어머, 팔에 힘줄 좀 봐. 정말 남자답다. 오수진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장 병장의 팔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장 병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깜빡이는 전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위태롭게 겹쳐졌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밤 관사의 장미는 그렇게 금지된 향기를 피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좋아요. 숨막히는 오수진이 아니라 그냥 여자이고 싶어요. 당신 앞에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오수진은 까치발을 들어 장 병장의 입술을 훔쳤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뒤이어 터져나온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장 병장은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여린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고 있었죠. 라일락 향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환한 거실 불빛 아래 하나로 뒤엉켰습니다. 군인의 땀 냄새와 여인의 눈물, 그리고 금지된 욕망이 뒤섞인 1998년의 여름밤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귀뚜라미가 울고 멀리서는 훈련받는 군인들의 함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관사 안은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름밤이었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지루했던 장마가 끝나고 모처럼 끈적한 열기만이 가득했던 1998년 7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밤이었죠.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육군 승호부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첩첩산중 속 부대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코 잠들지 않는 생명들로 가득했습니다. 한낮의 열기를 식히지 못한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마치 부대 전체를 거대한 오케스트라 무대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 부대에서도 가장 깊숙하고 외진 곳, 부대장의 관사가 위치한 작은 언덕은 세상과 단절된 성과도 같았습니다. 잘 가꿔진 정원과 하얀색 2층 양옥집, 군인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자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의 상징인 곳이었죠. 바로 그 관사 정원에서 한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말년 병장, 장 병장이었습니다. 저녁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23살의 청춘. 구릿빛 피부에 훤칠한 키, 땀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서글서글한 눈매는 누가 봐도 참 잘생긴 사내였죠. 본래 수색대대 소속이었지만 넉살 좋은 성격과 모든 곧잘 해내는 손재주 덕에 제대를 석 달 앞두고 부대장 관사, 관리병이라는 꿀 보직으로 파견 나온 상태였습니다. 후,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끝이 없네. 내 인생 같구만. 장 병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허리를 폈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가 따가웠지만 손등으로 훔쳐낼 생각도 못했습니다. 온통 흙투성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 하나가 어둠 속에서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저녁도 못 먹었겠네. 목소리의 주인은 부대장의 아내 오수진이었습니다. 하늘하늘한 하얀색 원피스에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 부대 안에서는 관사의 장미라 불리는 여자였죠. 29. 진급에 목숨을 건 49의 남편 박소령과는 무려 20살 차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젊음과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그늘진 눈빛 속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장 병장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이쿠, 사모님, 나오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사모님 소리 좀 그만해요. 그냥 편하게 이름 불러도 되는데. 여기 우리 둘밖에 없잖아요. 오수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장 병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늘 은은한 라일락 향기가 났습니다. 군인들의 땀 냄새와 화약 냄새만 가득한 이곳에서 그 향기는 비현실적일 만큼 달콤하고 아찔했죠. 그녀의 손에는 차가운 물기가 서린 유리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아요. 시원한 매실차 한 잔 마시고 해요.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어떻게... 장 병장이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지만 오수진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흙투성이인 장 병장의 뜨거운 손등에 닿는 순간 장 병장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부대장님은 오늘 야간 전술 훈련 때문에 새벽에나 들어오실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수진은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뱀의 유혹처럼 달콤하고 위험했습니다. 장 병장은 홀린 듯 그녀가 건네는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매실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동안 그의 시선은 오수진의 하얀 목덜미와 살짝 드러난 쇄골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장 병장님은 참 신기해. 군인인데도 군인 같지가 않아. 꼭 저기 서울 명동에서 본 모델 같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진심인데. 그나저나 저기 거실 전등이 아까부터 깜빡거리는데 혹시 좀 봐줄 수 있어요? 내가 기계는 영 젬병이라서. 오수진은 관사 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명백한 초대였습니다. 장 병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이미 오수진을 따라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관사 안은 바깥의 열기와는 다른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오수진의 라일락 향기는 더욱 짙어져 장 병장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거실 천장의 전등은 그녀의 말대로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죠. 장 병장은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전등 덮개를 열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오수진의 시선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어머, 팔에 힘줄 좀 봐. 정말 남자답다. 오수진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장 병장의 팔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장 병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깜빡이는 전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위태롭게 겹쳐졌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밤 관사의 장미는 그렇게 금지된 향기를 피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 병장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오수진의 부드러운 손길과 나지막한 목소리는 그의 남은 이성마저 아슬아슬하게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죠. 깜빡이는 전등 불빛은 마치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경고등 같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23살 청춘의 심장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뛰고 있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사모님. 장 병장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전등 뚜껑을 닫고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안정적으로 불을 밝히는 전등 아래 오수진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딘가 슬퍼 보이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죠.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그는 서둘러 몸을 돌렸습니다. 이 위험한 공간에서, 이 위험한 여자에게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현관문을 채 넘지 못했습니다.
가지 말아요. 등 뒤에서 들려온 오수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장 병장이 천천히 돌아보자 그녀의 하얀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장 병장님, 아니, 민준 씨. 당신 눈에는 내가 그냥 철없는 부대장 아내로 보여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 나를 가구처럼 대하는 남편과 이 삭막한 관사에서 혼자 갇혀 지내는 내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긴 감옥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 오수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0살의 나이 차이, 진급에 대한 광적인 집착, 그리고 아내에 대한 무관심. 박소령과 오수진의 관계는 부대 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전리품처럼 옆에 세워두고 싶었을 뿐, 박소령에게 그녀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죠. 꽃다운 22살에 이곳으로 시집왔어요. 친구들은 한창 예쁘게 꾸미고 캠퍼스를 누빌 때 나는 국방생만 가득한 이곳에서 청춘을 썩히고 있었죠. 내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라곤 관사 출입을 보고하는 위병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나타난 거예요. 처음으로 내게 웃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여자로 봐주는 사람이. 오수진은 울먹이며 장 병장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장 병장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동정심과 연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저는 곧 제대할 군인이고 사모님은 부대장님의 아내이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수진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 병장의 군복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단 하루라도,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좋아요. 숨막히는 오수진이 아니라 그냥 여자이고 싶어요. 당신 앞에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오수진은 까치발을 들어 장 병장의 입술을 훔쳤습니다. 놀람과 당혹감, 그리고 뒤이어 터져나온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장 병장은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여린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고 있었죠. 라일락 향기가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환한 거실 불빛 아래 하나로 뒤엉켰습니다. 군인의 땀 냄새와 여인의 눈물, 그리고 금지된 욕망이 뒤섞인 1998년의 여름밤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귀뚜라미가 울고 멀리서는 훈련받는 군인들의 함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관사 안은 오직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장 병장은 엉망이 된 옷차림으로 관사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죠. 그는 도망치듯 관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몸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막사로 향하던 장 병장은 문득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원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야 할 군화가 어째서인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정원을 가로지를 때 밟았던 밤이슬에 젖은 잔디 때문일까? 하지만 그 축축함은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자신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만 같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부대 정문 방향에서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간 훈련을 나갔던 부대장의 지프 차량이었습니다. 훈련이 조기 종료된 모양이었습니다. 장 병장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대장의 지프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은
마치 무대 위 배우를 비추는 조명처럼 언덕 아래 어둠 속에 서 있는 장 병장을 정확히 겨누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발각되는 날에는 그 자리에서 군홧발에 짓밟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영창은커녕 육군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그야말로 군 생활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장 병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관사로 올라오는 포장된 길이 아닌 가파른 비탈길의 무성한 숲을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나뭇가지가 군복을 찢고 뺨을 핥히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발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필사적으로 막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조금 전 오수진의 품 안에서 느꼈던 아찔한 쾌감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끈적한 공포만이 온몸을 옥죄었습니다. 가까스로 막사 뒤편에 도착한 장 병장은 엉망이 된 몰골로 숨을 골랐습니다. 찢어진 군복, 흙먼지 투성이 군화, 그리고 뺨에 선명하게 남은 핏자국. 그는 서둘러 수도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고 어둠을 틈타 조용히 내무반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누웠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날뛰었고 귓가에는 지프 엔진이 꺼지는 소리와 관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편 관사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훈련이 생각보다 일찍 끝났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얼굴이 발그레한데. 야전 점퍼를 벗으며 박소령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특유의 권위적인 냉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오신다니 좋아서 그렇죠. 힘드셨죠? 어서 씻으세요. 물 받아 놓을게요. 오수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속절없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욕실로 향하는 남편의 등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욕실로 향하던 박소령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예리한 눈이 거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오늘 관사에 누가 다녀갔나? 네. 아니요. 늘 똑같죠, 뭐. 위병소 근무자들이랑 저녁에 장 병장이 정원 잡초 좀 뽑았어요. 워낙 무성해서요. 보셨어요? 오수진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자신이 없어 사실의 일부를 꺼내놓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 이름이 박소령의 귀에 박히는 순간 관사의 공기는 더욱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장 병장이라 그 반반하게 생긴 놈 말인가. 박소령은 코웃음을 치며 다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찾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무언가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거실이었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향기의 차이를 그는 본능적으로 감지해냈습니다. 늘 익숙했던 아내의 라일락 향수 냄새에 아주 희미하게 다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지급되는 값싼 비누 냄새, 그리고 젊은 사내의 땀 냄새 같은 것. 그놈이 정원만 손질하고 갔나? 여기까지 들어온 건 아니고. 그럼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쳤어요? 일 끝나고 바로 갔어요. 오수진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저린 사람의 과민한 반응이었죠. 박소령은 그런 아내를 차가운 눈으로 잠시 응시하다가 피식 웃으며 다시 욕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뭘 그리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피곤해서 그런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오자 오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소령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박소령은 잠든 아내의 머리카락에서 다시 한번 그 낯선 향기를 맡았습니다. 라일락 향에 교묘하게 숨어든 이질적인 채취. 그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분노와 모멸감으로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사는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된 적진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의 기상나팔 소리는 장 병장에게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젯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관사에서 느껴졌던 아찔한 라일락 향기와 뒤이어 온몸을 휘감았던 차가운 공포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부대에서 가장 편한 보직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로 내몰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장 병장은 일부러 관사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박소령과 마주칠까 혹은 오수진의 모습을 보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사병들과 함께 제초 작업을 하고 창고를 정리하며 어떻게든 평범한 일상 속에 자신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관사 안에서 벌어진 일과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지프의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던 오후였습니다. 작업 중인 장 병장에게 행정반 통신병이 달려왔습니다. 장 병장님, 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바로 관사 정원으로 오시랍니다. 올 것이 왔구나. 장 병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장 병장, 부대장님이 개인적으로 다 부르시고 빽 좋네 라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관사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의 발걸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관사 정원에는 박소령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피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잘 다려진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서슬퍼런 위압감이 흘러나왔습니다. 왔나? 병장 장민준 부르셨습니까? 장 병장은 허리를 굽혀 경례를 붙였습니다. 박소령은 대답 대신 잘 가꿔진 장미 넝쿨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일 참 잘해. 어제 보니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더군. 집사람이 칭찬이 자자했어. 과찬이십니다. 맡은 바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임무라 그래, 임무. 아주 충실했겠지. 박소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 병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질겼습니다. 장 병장은 그 시선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장 병장. 박소령은 장 병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좀 늦게 들어와서 관사 주변을 둘러보는데 거실 창가 밑에 웬 군화 자국이 하나 있더군. 내가 어제 신었던 워커 자국은 아니고 흙이 잔뜩 묻은 게 꼭 자네 군화 사이즈 같던데 말이야.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축축하게 젖어 있었을까? 장 병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박소령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젯밤 수풀 속으로 도망치는 자신의 모습을 모두 지켜봤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경고이자 자백을 강요하는 덫이었습니다.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어제 정원 정리만 하고 바로 막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런가? 하긴 내가 피곤해서 헛것을 봤을 수도 있지. 박소령은 피식 웃으며 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뱃갑을 장 병장에게 툭 던졌습니다. 1990년대 군인들에게는 최고급 담배로 통하던 88이었습니다. 자, 한 대 태워. 사회 나가면 이런 맛도 그립다. 장 병장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겨우 뽑아들었습니다. 박소령이 직접 불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두 사람 사이에 자욱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군 생활이라는 게 말이야, 장 병장. 전역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무섭거든. 내가 누군가를 좋게 기억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모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 반대로 내가 아주 나쁜 기억을 갖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박소령은 장 병장의 군 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남은 인생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장 병장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사 2층 창문 커튼이 살짝 걷히는 것이 장 병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오수진이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미안함,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장 병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위험한 관계는 박소령의 의심이 깊어질수록 더욱 단단하게 얽혀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관사는 보이지 않는 얼음벽으로 둘러싸인 성이 되었습니다. 박소령은 더 이상 장 병장이나 군화 자국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지독하게 친절하고 자상한 남편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오수진의 의자를 빼주고 저녁이면 그녀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죠. 하지만 그 모든 행동에는 칼날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수진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표정, 모든 몸짓, 모든 한숨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끈질긴 시선으로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위선적인 친절은 차라리 폭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어김없이 장 병장과 함께 있던 순간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고 낮에는 박소령의 감시를 피해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지옥 같은 관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발목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평일 오후 적막한 관사에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든 오수진의 귓가로 위병소 근무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오수연이라는 분이 면회를 오셨습니다. 올려보내도 되겠습니까? 오수연.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오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수연은 그녀의 친언니였습니다. 단 한 번도 이곳에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적이 없는 언니가 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것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오수진의 등골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아, 네, 올려보내주세요. 15분쯤 지났을까 관사 현관문이 열리고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오수연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수수하고 단아한 동생과는 달리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옷과 짙은 화장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냈어?
이야, 공기 좋은 데서 사니까 얼굴이 덮였네. 오수연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오수진을 끌어안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집 안구석구석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언니를 맞이했습니다. 언니, 여긴 어떻게 연락도 없이. 서프라이즈지, 서프라이즈. 우리 제부, 박서방은 부대에 있고? 네,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했어요. 우선 앉아, 언니. 마실 거라도. 오수진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오수연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됐다, 앉아봐.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아빠 회사 결국 부도 처리된 거 알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990년대 말 대한민국을 덮친 IMF 외환위기의 칼날은 그녀의 친정이라고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건실하던 아버지의 중소기업은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오수진은 박소령을 만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박소령에게 팔려오듯 시집을 와야만 했습니다. 언니, 내가 이 결혼으로 우리 집 빚 일부를 갚아준 건 고마워. 근데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 박서방 능력 있잖아. 돈도 많고. 내가 말 좀 잘해서 돈 좀 더 받아내야겠다. 오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하듯 아무런 감정 없이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제정신이야? 내가 어떻게 이 결혼이 뭐였는지 언니가 더 잘 알잖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였어. 내가 여기서 숨 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고통? 웃기지 마. 이런 그림 같은 집에서 젊은 군인들 시중받으면서 사는 게 고통이야? 진짜 지옥이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구나. 내가 이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자는 동안 우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오수연의 목소리가 격앙되며 거실을 울렸습니다. 오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두 자매의 등 뒤 복도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형, 어서 오십시오. 회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요. 두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박소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소름 끼치게 무서웠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혼이 완벽한 거래였다는 사실을, 아내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내의 가족들이 자신을 그저 돈줄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박소령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굳어버린 오수진과 오수연을 지나쳐 장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값비싼 양주를 꺼내 따르며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군요. 제가 모르는 사실이 많았네요. 그의 입가에 기괴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새로운 칼자루가 쥐어졌음을 깨달은 자애, 잔인하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박소령의 서늘한 미소 앞에서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오수진과 오수연 두 자매는 마치 목덜미를 물린 사냥감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죠. 거실을 가득 채운 위스키 향이 지독하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가볍게 흔들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형, 뭘 그리 놀라십니까? 가족끼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수표책을 꺼내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금의 액수를 적어 오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급한 불은 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버님께는 제 성이라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오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과 수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거금이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당혹감은 이내 천박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박서방. 이 사람 정말 이래도 괜찮겠나? 내가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박소령은 오수진을 향해 턱짓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좀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마음도 여리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처형께서 직접 저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수진이 마음고생시키는 일 없이 제가 알아서 다 해결해 드릴 테니.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정중하고도 잔인한 경고였습니다. 다시는 오수진을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말라는 뜻이었죠. 동시에 친정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림으로써 오수진을 이 관사 안에 철저히 고립시키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오수연은 그 깊은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고개를 주걱거리며 감사 인사를 되풀이했습니다. 알겠네, 알겠어. 그럼 우리 박서방만 믿겠네. 오수연은 수표를 가방 깊숙이 찔러 넣고는 마치 도망치듯 서둘러 관사를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에는 오수진과 박소령, 단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오수진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소령은 소파에 앉아있는 오수진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에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만족하나? 당신을 이 집에 들인 건 내 완벽한 인생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장식품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그 장식품에 금이 가게 만들었어. 내 명예에 흠집을 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수진은 차라리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뺨이라도 때려주길 바랐습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과 냉기 어린 시선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깨진 그릇은 더 단단하게 붙이면 되고 금이 간 장식품은 더 화려한 금박을 입히면 되니까. 박소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뱀이 속삭이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 집의 완벽한 안주인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골라주는 옷을 입고, 내가 허락하는 사람만 만나게 될 거야. 당신의 모든 것은 이제부터 내 것이니까. 감히 나를 기만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그날 이후 관사는 오수진에게 호화로운 감옥, 금박을 입힌 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소령은 자신의 잔인한 복수극에 또 한 명의 배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장 병장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장 병장에게 박소령은 뜻밖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 병장. 예, 소령님. 자네 내일부터 보직을 변경한다. 내 전속 운전병 겸 내 아내의 개인 비서 역할을 맡도록. 장 병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운전병이라니, 그것도 부대장 아내의 비서 역할이라니. 군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령님, 제가 어떻게 그런 중책을. 내 아내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말동무도 되어주고 읍내에 볼 일이 있을 때 운전도 좀 해주고. 어려운 일 아니잖아. 아, 그리고 자네에게는
특별 임무가 하나 더 있다. 박소령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하나 꺼내 장 병장에게 던졌습니다. 매일 저녁 6시 나에게 그날 하루 동안 아내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빠짐없이 기록해서 보고하도록. 알겠나? 이것은 명령을 빙자한 지독한 고문이었습니다. 장병장을 오수진의 바로 곁에 둠으로써 두 사람을 동시에 감시하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며 그들의 고통을 눈앞에서 즐기겠다는 박소령의 잔인한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병장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명령, 피할 수 없는 현실. 이제 그는 매일같이 오수진의 곁에서 그녀의 감시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박소령은 잔인한 연극의 막을 올린 것입니다. 오수진과 장병장 두 사람을 무대 위 주인공으로 세우고 자신은 가장 편안하고 높은 곳에서 그들의 고통을 즐기려는 것이었죠. 차 안의 공기는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소령이 만들어 놓은 잔인한 연극의 무대 위에서 오수진은 완벽한 무표정의 인형이 되었고 장 병장은 충실한 감시자가 되어야만 했죠. 두 사람은 하루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지만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수진은 장 병장을 투명 인간처럼 대했고 장 병장은 그런 오수진의 모든 것을 눈에 담아 머릿속에 기록해야 했습니다. 매일 저녁 6시 장 병장은 어김없이 박소령의 서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로봇처럼 그날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사모님께서는 오늘 오전 10시 관사정원에서 책을 읽으셨고 오후 2시에는 읍내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장 보신 물품은 배추 한 포기와 두부 한 모입니다. 복귀 후에는 계속 관사 내에 머무르셨으며 외부와의 연락이나 접촉은 없었습니다. 박소령은 보고를 받는 내내 눈을 감고 위스키 잔을 기울일 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 병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보고 한마디 한마디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고를 통해 어떤 잔인한 쾌감을 느끼고 있는지를요. 오수진의 일상을 보고하는 것은 그녀의 영혼을 조각내어 박소령에게 바치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장 병장은 매일 밤 죄책감과 자기 혐오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수진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읍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앞만 바라본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점에 가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 병장은 아무 대답 없이 핸들을 꺾어 읍내에서 가장 큰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서점에 들어선 오수진은 망설임 없이 인문학 서적이 꽂힌 코너로 향했습니다. 장 병장은 약속된 거리에서 그녀가 책을 고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혹시 오수진 아니니? 한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을 가진 오수진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습니다. 오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김진우 씨? 와, 진짜 오수진 맞구나. 이게 몇 년 만이야. 나 기억해? 대학 시절에 같이 문학 동아리 활동했던 김진우. 김진우라는 남자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었습니다. 오수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기억하죠. 잘 지내셨어요? 난 그럭저럭. 여기서 교사하고 있어. 넌 어떻게 지내? 결혼했다고 소식만 들었는데 여전히 예쁘네.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김진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오수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은 나를 여기서 꺼내줘라고 소리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오수진은 김진우가 들고 있던 시집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치는 찰나 장 병장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박소령에게 보고되어서는 안 될 장면이었습니다. 박소령의 의심과 집착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장 병장에게 이 우연한 만남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예고편처럼 보였습니다. 관사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오수진이 장 병장에게 던지는 무언의 시험이자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장 병장은 막사 침상에 홀로 앉아 박소령에게 받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가 마치 그의 인생을 시험하는 시험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펜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는다면 오수진은 이 지옥에서 한 뼘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질 터였습니다. 박소령은 이 일을 빌미로 그녀를 더욱 잔인하게 괴롭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고한다면 그 칼날은 자신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소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어쩌면 인생 전체가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녁 6시가 가까워 오고 있었습니다. 장 병장은 마침내 펜 끝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빈 페이지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녁 6시 장 병장은 박소령의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림 보고 수첩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소령은 여느 때처럼 위스키 잔을 든 채 그를 맞았습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죠. 왔나? 오늘은 보고할 내용이 좀 있으려나. 박소령의 목소리는 묘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장 병장의 마지막 선택을 즐기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장 병장은 굳은 얼굴로 다가가 수첩을 건넸습니다. 박소령은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장 병장이 꾹꾹 눌러 쓴 단 몇 글자에 멈췄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박소령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더 깊고 기괴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낮은 웃음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특이사항이 없었다. 자네의 그 충성심, 내가 아주 높이 사지. 그는 장 병장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 담긴 위압감에 장 병장은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곧 자신에게 닥쳐올 파멸을 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고요하던 부대의 저녁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지프가 맹렬한 속도로 관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위병소를 그냥 통과한 부대 소속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경광등은 헌병대의 것이었습니다. 박소령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등 뒤로 서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들이닥친 것은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었습니다. 박진철 소령, 군 내부 비리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의 외침과 함께
박소령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이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의 얼굴이 절망과 불신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몰라. 이거 안 나? 그의 발악은 헌병들의 단호한 손길에 의해 무력하게 제압되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장 병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 끝에 서재 문 앞에 서 있는 오수진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희생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도 단단했으며 슬픔 속에서도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이 밝혀진 것은 그 후였습니다. 오수진은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박소령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몇 해 전 군납 비리를 파헤치던 한 젊은 장교가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바로 오수진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약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약혼자의 죽음 뒤에 박소령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집안의 몰락을 기회 삼아 의도적으로 그와 결혼했던 겁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이 금박을 입힌 새장 안에서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박소령의 서재에 숨겨진 비밀 금고, 그 안에 든 비리 장부와 약혼자의 마지막 편지. 그녀는 그 금고를 10열쇠의 복사본을 만들어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의 만남.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선배였던 김진우는 현재 신문사의 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오수진은 몰래 붙인 편지를 통해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서점에서의 만남은 마지막 증거인 열쇠를 그에게 안전하게 건네기 위한 두 사람의 약속된 연극이었습니다. 장 병장의 보고는 그 연극의 마지막 막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실대로 보고했다면 박소령의 의심은 극에 달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 병장은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빈 페이지의 보고를 올림으로써 오수진에게 가장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던 겁니다. 그의 침묵은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킨 마지막 열쇠였던 셈이죠.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장 병장의 저녁날이 밝았습니다. 부대 정문을 나서던 그의 앞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오수진이었습니다. 예전의 창백하고 그늘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평범한 옷차림 속에서 오히려 환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의 그 빈 페이지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지옥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장 병장을 향해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장 병장 역시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인사를 뒤로하고 오수진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장 병장은 그녀가 떠난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관사의 장미는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장미는 스스로 새장을 부수고 나와 세상 속으로 자신의 향기를 찾아 떠난 것입니다. 장 병장은 군복을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자신의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이었지만 그 끝에서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용기를 배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이제는 절망의 그늘 대신 가장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